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마 나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날걸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넌 지금 저 애들이 친남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냐? 자살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기대하지 마. 너 같은 년을 딸이라고 키운 내가 죽일 년이지. 길을 찾다. 박명희. 길은 좁고 가팔랐다. 여자는 정릉버스 종점에서 내려 삼각산 가는 길로 가다 보이는 여름 슈퍼만 찾으면 된다고 했다. 말 그대로 초록색 바탕에 큼지막하고 누르스름한 글씨의 간판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 보였다. 이름이 슈퍼마켓이지 지금은 변두리 동네에서도 흔치 않은 작은 구멍가게에 불과했다. 워낙 생소한 동네라 길 찾기에 겁을 먹었는데 조금 싱거운 맘이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부터였다. 여자가 일러준 대로 가게 옆 골목으로 들어섰다. 승용차 한 대만이 겨우 어깨를 비비고 들어갈 만한 골목 양쪽으로 오래된 집들이 납작납작 기듯이 엎드려 있어 아직도 서울특별시에 이런 곳이 있나 싶었다. 그 길을 따라 100m쯤 왔을까. 어떻게 된 길이 거기서부터 폭이 넓어지고 집들도 고급스러워졌다. 산비탈을 깎아지르고 서 있는 집들은 근래에 지어진 집들 같았다. 대부분 빌라로 이름 붙은 연립주택들이다. 주택지가 다 끝나는 얼음으로 숲이 보이고 전망이 확 트여 시가지가 내려다 보인다. 산에 전기가 묻어나오는 듯 공기도 맑다. 그런데 좀 심상치 않다. 한참을 올라왔는데 비슷한 주택가만 이어진다. 여자가 일러준 카페 같은 게 도대체 있을 것 같지 않은 한적한 길이다. 정오의 햇살이 화살처럼 온몸에 내리꽂히는데 쉬어갈 나무 한 그루는 그만두고라도 피해갈 그늘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앞을 가리고 등은 축축하다. 핸드백을 뒤져도 손수건이나 휴지 같은 것은 없다. 땡볕 아래 할 일 없이 온몸을 드러낸 채 올려다보나 내려다보나 아득하기만 하다. 끝자락을 겨우 남기고 있는 여름은 아직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목이 타는 듯 갈증이 온다. 남편은 출근하면서 현관 옆 아이 방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댔다. 그리고는 손사래를 치며 현관문을 나섰다. 골목에서 잊어버릴 만큼 올라오면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참 가면 카페가 보여요. 여자의 무심한 음성이 귓가에 생생한데 그녀가 말한 삼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잊어버릴 만큼 오라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앞으로만 걸어 올라왔다. 잊어버릴 만큼 한참이라는 여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모호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더 따져묻지 못했다. 만나자는 나의 제의에 멋모르고 응해준 여자에게 감지덕지해서 뭐든 그쪽 편한 대로 해주고 싶었다. 내가 보낸 빠른 우편에 여자가 곧바로 전화를 준 사실만으로도 나는 흥분해 있었다. 몇 마디 더 물으면 여자 마음이 변할까 봐 우선 약속을 받아내기에 급급했다. 한편으로는 체념 같은 감정에 맥이 빠지기도 했다. 그녀를 만나 과연 나는 딸아이의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 여자는 처음 시내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여자와 말을 하다 보니 용이할 것 같지 않았다. 여자는 누구나 알만한 장소, 예컨대 세종문화회관 앞이나 광화문 근처 롯데백화점도 몰랐다. 그것도 여자가 명백하게 못 찾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대답하는 말투가 어찌 시원치 않아 찾기 어렵겠냐고 물으니까 그제야 예 대답했다. 어차피 아쉬운 쪽은 나였다. 여자가 있는 곳을 묻자 여기는 카페라 찾기 쉬운데 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 음성에 마침표가 없는 문장처럼 말꼬리는 번번이 잘려나갔다. 찾기 쉬운데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쪽에 비해 무심한 여자의 말투가 오히려 불안했다. 말끝마다 쉬운데를 후렴처럼 되풀이하는 여자는 정말 생을 쉽게 살아가는 여자 같기도 했다. 그 여자에 비해 나 혼자만 무거운 짐을 받아 어렵고 복잡하게 삶의 해법을 풀고 있진 않은지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위치를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아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보니 먹통이다. 아침에 충전된 배터리를 갈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정작 나올 때는 잊고 온 것이다. 할 수 없이 공중전화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다. 짜증보다 한숨이 더 먼저 삐어져 나온다. 길 찾기가 꼬이는 것이 아이와 나의 관계가 결코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암시 같기도 하다. 장 교수 아들이 자폐증이라는 거 당신 알고 있던가? 아침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남편이 불쑥 말했다. 장 교수네는 남편과 같은 모임에 있는 후배라 서로의 가정사를 알고 지내는 터였다. 결혼 10년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자 그들 부부는 딸을 입양했었다. 그런데 2년쯤 후에 장 교수 부부가 자신들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그들은 입양에 키우던 4살 난 딸을 파양시켜 미국 가정에 재입양시켜버렸다. 더 비극적으로 들렸던 것은 다음 이야기다. 파양된 딸아이의 미국 가정에서 한국의 입양기관으로 문의를 해왔다고 한다. 대체 민기야가 무슨 뜻이냐고. 입양한 아이가 매일 민기야 하고 뜻모를 말을 중얼거리며 울고 있다고 했다.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의 양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답답해서 물어본 것이다. 민기는 입양아의 동생, 그러니까 장 교수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무슨 조화 속인지 장 교수의 그 아들이 자폐아라고 했었다. 그러나 남편이 뭐라 해도 그의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나는 10년 이상을 딸로 키워온 혜지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려 한다. 아무래도 나는 이 아이가 버겁다. 좋은 엄마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아이에게 만장이 떨어졌다.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아이가 무섭다. 혈연이 아닌 인위적 모녀 관계는 이혼하는 부부 관계처럼 갈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일주일쯤 전 일이다. 전날 밤 혜지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던 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 아이가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경찰서라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 걸음조차 내디뎌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가봐야 했다. 남편에게 알릴까 하다가 일단은 무슨 일인지 먼저 가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이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쇠창살이 쳐진 작은 방 안에 표정 없이 앉아있는 아이의 무릎에 윗옷을 홀딱 벗은 남자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학교 3년생인 혜지와 20살도 한참 넘어 보이는 사내가 서로 애인 사이로 피고인과 참고인으로 와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았던 생경한 풍경이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내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했다. 혜지랑 같이 있는 사내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대학생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꼬여내어
시작된 일이었다. 대학생은 부모가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라 혼자 강남의 대형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사내와 혜지는 그 집으로 가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이 얼만큼 취하자 사내가 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이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니 자기랑 같이 살게 해달라며 대학생애를 협박했다. 더 나아가 돈을 요구하며 대학생을 괴롭혔다. 겁이 난 대학생은 마침 사내가 담배 심부름을 시킨 틈에 밖으로 나와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버렸다. 술에 만취한 사내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윗옷을 벗어던지고 그때까지 마시던 맥주병, 소주병을 휘둘렀다. 병을 다 깨뜨리자 유리컵과 접시를 내던지고 소파를 들어올려 던지며 경찰에 대항했다. 몇 명의 경찰이 증언된 뒤에야 사내의 행패가 진압되어 경찰서로 붙잡혀왔다는 것이다. 사내의 눈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나는 맥이 탁 풀렸다. 사내의 나이가 진수 또래로 보여서 더 섬뜩했다. 도대체 이제 15 어린애와 어디를 보아도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다. 혜지는 나를 본 순간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곧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혜지의 무릎 위에 드러내놓은 사내의 몸통이 짐승의 살덩이 같았다. 사내의 벗은 몸을 보기가 민망해 나는 밖으로 나가 남자 셔츠 하나를 샀다. 입 밖으로 나오는 욕지기를 꾹꾹 눌러가며 아직도 잠들어 있는 사내에게 셔츠를 입혔다. 이건 동정도 뭣도 아니었다. 혜지의 무릎 맨살과 사내의 벗은 몸이 닿아 있는 게 거슬렸던 것이다. 아니면 그저 불쌍한 불황아에게 동전 한 입 건네주는 마음일 수도 있다. 나는 혜지가 참고인이 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막는 것을 사정해서 피고인 조사를 받을 때 꼭 데리고 와서 증언을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혜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들 경찰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하며 내 얼굴을 구경하는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혹시 그들이 아이 학교에 연락이라도 할까 싶어 경찰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조아리기만 하다 나왔다. 혜지와 사내는 만난 지 2달 정도 되어간다고 했다. 앞으로 다시 만날 거냐고 다그치자 갑자기 아이가 험악스러워졌다. 그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마 나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날걸요. 거기에 묻지도 않은 톡까지 달았다. 그 오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부자 아이 만나 같이 좀 놀아보려다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사실 그 오빠가 그 학생을 때린 적도 없어요. 경찰이 과잉 진압한 거라고요. 그나저나 오빠가 재수 온 붓긴 했어요. 경찰한테 술병과 유리컵들을 던지고 행패를 부렸으니. 피해자는 그 대학생 오빠가 아니라 경찰들이에요. 나는 대답하는 아이의 머리채를 흔들어대고 싶었다. 따귀를 후려치고 어깨며 가슴이며 몽둥이로 후려 패고 싶었다. 그 충동을 참고 있으려니 금세 기진해버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군대 간 진수 오빠를 잊지 못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바짝 내 앞에 얼굴을 들이미는 아이가 나는 갑자기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 이 아이를 내가 왜 데려왔을까? 그때 나는 느닷없이 아이를 쓰레기 봉지에 버리고 달아났다는 생모 생각이 났다. 맹세코 나는 이 아이를 내가 낳은 아들 진수와 똑같은 환경에서 키웠다. 그런데 아이는 아들처럼 순한 양이 아니라 무서운 범이 되어버렸다. 비를 퍼붓는 하늘이 우물속처럼 어두운 날이었다. 벨소리에 나가보니 뜻밖에도 여름방학 중 자원봉사를 갔던 진수가 왔다. 평택에 있는 보육원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빗속을 뚫고 온 것이다.
덜컥 놀라는 가슴이 채 내려앉기도 전에 진수는 우리가 아기를 입양해야 한다고 했다. 봉사기간 중 그는 집에 들를 때마다 4살 난 여자의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6개월 난 아기가 입양 간 지 3년 뒤 파양되어 왔다고 했다. 생후 사흘 만에 버려졌던 아이를 입양해 갔던 양부모가 다시 파양했다며 분노하던 진수 표정이 하도 진지해 속으로 웃음도 나고 어느새 인간에 대한 연민도 저만큼 생겼나 싶어 기특하기도 했었다. 그 아기가 입양 갈 차례가 온 것이다. 그 시설에서는 아이들을 순번제로 양부모에게 입양하게 되어 있어 지금 당장 우리가 데려오지 않으면 곧 그 아기가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된다는 것이었다. 진수는 우리가 그 아기를 못 데려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실수라도 범하는 양 서둘렀다. 물론 내겐 당치 않은 일이었다. 남편과 나는 우선 입양을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하자고 우회적으로 달랬다. 그러나 아들은 꼭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워야 한다고 우겼다. 그 이유도 기구했다. 아기가 4살이 되었는데 워낙 성격이 까다롭고 잘 울어서 만약 다른 사람이 데려간다면 또 파양당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에게 3번이나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거다. 순박하고 열의에 찬 아들의 맑은 눈빛을 보는 순간 목이 조여왔다. 부모는 어떤 일이건 자연스레 자식 편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는 모범적이 된다. 착하고 예쁜 여자 동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버림받은 별난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아이의 진정이 기특했다. 아이는 이 버려진 생명을 자기 부모가 외면하지 못할 거라 믿었다. 나는 내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도대체 아기가 어떤 씨인 줄 알고 커서 주인을 무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다. 평화로운 우리 집에 불씨 한 점을 들여오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새삼스럽게 아기를 키우려면 힘도 들고 양육비,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다. 훗날 엄마가 될지 모르지만 자식으로 입양하면 재산도 진수 몫에서. 별의별 치사한 생각이 전광석화처럼 한순간에 돌았다. 어떻게 아들 앞에 의연한 엄마로 남으면서 이 국면을 피해갈까. 나는 남편에게 미루었다. 진수에게는 내색한 적 없고 또 남편도 진수가 태어난 뒤 절대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적 없지만 남편은 원래 우리 둘 사이에도 아이를 원치 않았다. 자신의 생에도 확신이 없는데 어찌 자식을 낳아 무책임하게 세상 밖에 내놓느냐고 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 아마도 계모 밑에서 자란 서름이 있었을 것이다. 늦가을 메마른 산 중턱에서 후후 불던 바람처럼 그는 먼 하늘을 보며 말을 날렸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자신 있느냐고도 물었다. 실로 난감했다. 나 자신 미혼모가 되기 싫었지만 아빠에게 거부당한 아기는 무참했다. 몸 안에서 자라나는 종기 하나 잘라내듯 아이를 지웠다. 차라리 이 남자를 포기하고 아기를 혼자 길렀어야 하지 않았을까. 군에서 돌아온 그가 내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도 아이 갖지 않기는 그와 나만의 묵시적 약속이 되어 있었다. 내 나이 30이 되어서야 진수를 낳았다. 그런데 뜻밖의 시어머니가 진수 편을 들고 나섰다. 남편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후처로 들어오신 분이었다. 때마침 당신 소생의 딸이 결혼해서 남편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린 뒤라 허전했던 참이었다. 그녀는 아기가 있으면 푸접이 되겠다면서 4살이면 젖도 떼었을 것이고 훗날 아이가 입양하였다는 사실도 기억이 없을 테니 데려오자고 했다. 그녀로서는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오듯 결정한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때까지 생애에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의 자리에 처한 적이 없었다. 학교를 지원할 때도 성적에 맞춘 사범대학에 부모가 원하고 학교가 추천하고 그러다 보니 내 의견은 무시되었었다. 아니, 내 의지는 없었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남편을 만났을 때도 대학 동아리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만났고 사랑하다 학교 앞에 나와 살고 있는 그의 방으로 그가 이끄는 대로 갔다. 선택의 고민은 없었다. 혼전에 생긴 아이를 지우면서도 그랬다. 숙명처럼 남편의 말을 따랐으니까. 아들을 낳을 때는 결혼도 했고 남편의 직장도 안정되었고 시어머니가 갖은 생색을 내며 사준 집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달랐다. 굳이 선택하자면 입양은 불가였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아들에게 승복하고 말았다. 부모는 자식에게 본능적으로 약하다. 동생 하나 거저 얻어준 셈 치고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르겠다. 당시의 내 안의 갈등을. 장혜자, 1994년 7월 2일생. 아기가 들어있던 쓰레기 봉지 안에 있었던 쪽지라고 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새벽이었다. 교회에 출근하던 수희가 수의실 문 앞에 벌건 비닐봉지에 담은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는 발끈해서 추격했다고 한다. 퍼런 비닐 우산을 쓰고 있던 여자는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속 수희가 따라붙자 여자는 들고 있던 우산도 핸드백도 다 내던진 채 주랭랑 쳤다. 당시 비교적 젊었던 수희의 발걸음대로라면 어렵지 않게 붙잡을 수 있었지만 수희는 그랬지 않았다. 빗속이었고 무엇보다 쓰레기 한 봉지 버려놓고 무슨 큰 죄인처럼 치열하게 도망치는 여자가 좀 측은하기도 했었다. 여자가 버리고 간 물먹은 헝겊 핸드백과 우산을 수습해 돌아왔다. 아침부터 재수 온 붙었다고 침을 퇴퇴 내뱉으며 쓰레기를 치우려고 봉지를 집어드는데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나는 한 생명을 거둔다는 대단한 사명감은 없었다. 새끼를 품는 어미새 같은 마음도 아니었다. 본능적인 연민은 있었다. 10수년 전 내 배 안에 있을 때 지워진 어린 생명에 대해 궁금함이 일었다. 내 안 깊숙이 그때 지워버린 아기에 대한 보속 심리 같은 것이 일었던 것도 같다. 유가원 원장은 아기를 입양하는 것도 내가 낳은 아기나 똑같이 숙명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니 숙고하라고 했다. 나는 인연이 다 드리게 되는 입양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돌이켜보면 정말 외람된 일이었다. 나는 정신박약아를 기꺼이 입양해서 돌보는 사람들처럼 거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기적이면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다. 자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하고 데려가세요. 살면서 그 당시 들었던 원장 수녀님의 충고가 가끔 생각났었다. 남편과 나는 혜자라는 아이 이름자에서 홀소리 점 하나를 빼서 혜지로 이름을 바꿨다. 과연 아이는 잘 울고 성깔이 있었다. 아기가 자다 자지러지게 울며 떼쓰는 일이 반복되자 시어머니는 머리 검은 짐승 못된 것 거두다가 큰 변을 당할 것 같다며 도로 보육원으로 데려다 주라고 소리쳤다. 진수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젖빛 통통한 뺨이 빨갛게 변해 울어대는 아기를 서툴게 달래는 중학생 아들과 세상 이런저런 정 다 알만한 나이에도 냉정하게 아이를 도로 데려다 주라는 시어머니가
천사와 악마처럼 대비되어 보였다. 남들은 다 잠이 든 한밤중 운운하기를 겨우 달래 재우고 나면 곧 의심이 들었다. 지금은 봄날의 수목처럼 희망으로 보이는 아기의 천진한 얼굴이 언젠가 절망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까. 문득 바라본 창문 밖 먹빛 어둠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스며있는 새벽의 무명과는 달랐다. 수렁 같은 어둠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이 되어 나를 압박해왔다. 내 인생은 이 아이의 볼모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 저 어둠의 성벽 안에 족쇄지운 채로 덜컥 갇혀버리는 것은 아닐까.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저질러버린 것 같아 아연했다. 성 바깥에서 둔중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절대로 풀 수 없는 인연의 족쇄가 철커덕 맞물리는 소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즈음에는 성격도 온순해졌고 큰 탈이 없이 잘 커주었다. 특별하지도 지진하지도 않은 보통 아이였지만 사춘기를 거치면서 말이 없어지고 용모도 예쁘장하게 변했다. 내가 낳은 자식과 별 다르지 않게 정도 들었다. 진수와 아이는 나이차가 11살이나 되는 남매였지만 사이좋은 오누이였다. 대학을 휴학하고 재경고시 준비를 하는 진수가 학교 앞 고시촌으로 나가자 아이는 진수가 거처하는 오피스텔로 음식과 세탁물 등의 배달을 자청했다. 그 사이를 시어머니가 깨뜨렸다. 가슴이 봉긋 나오고 잘록한 허리에 올라붙은 엉덩이 등 처녀티를 제법 내는 아이가 진수에게 줄 음식 보따리를 들고 가는 것을 마침 집에 들른 어머니가 붙잡았다. 그녀는 다 큰 처녀를 오빠 혼자 있는 곳에 보내느냐며 내 앞에서 호통을 쳤다. 나는 아이가 기특하게 심부름을 잘하고 오빠 생각 끔찍이 해주는 착한 아이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내 실수였다. 시어머니의 앞뒤 못 가리고 덤비는 성격을 잠시 잊었었다. 넌 지금 저 애들이 친남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아이의 표정이 멍해졌다.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알아채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혈액형이 부모와 다르다고 묻는 것을 내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고 얼버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벼락으로 들어닥친 상처는 아이에게는 끔찍했다. 아이는 며칠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 시선을 피했다. 아빠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주말이 되자 전과 다름없이 진수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다. 나는 진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아이를 위로해 주라고 했다. 이후로 아이가 우리 앞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달라진 건 오히려 내 쪽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나는 아이를 진수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 걸로 알았다. 그러나 그건 내 착각이었다. 이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생이라 자기 발로 얼마든지 진수를 찾아갈 수 있는 나이였다. 그 아이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내 눈 밖에서 얼마든지 만나고 통화할 수 있었다. 진수는 재경고시에 또 실패했다. 쉽지 않은 시험인데다 군 문제까지 겹쳐 있어 사정이 어려워졌다. 때마침 철이 바뀌어 내가 진수의 옷가지를 들고 오피스텔에 갔을 때 아이가 그곳에 있었다. 진수가 도서관에 가고 없으리라 생각하고 현관 번호를 누르고 들어섰는데 침대 등받이에 둘이 어깨를 나란히 받치고 앉아있다가 얼른 등을 들었다.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렇다고 티를 낼 수도 없었다. 워낙 작은 방이라 의자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아이는 벌써 키가 내 머리 위를 윗돌 만큼 훌쩍 커졌다. 짧은 스커트 아래로 쭉 뻗은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는 순간 진수의 눈부터 얼른 보았다. 그도 아이의 다리를 보고 있었다. 진수의 눈에서 번쩍 튀는 불빛을 본 것 같기도 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 걱정이 도를 넘기 시작했다. 아이의 퇴교길이 조금만 늦어도 나는 그 애와 진수 둘이 함께 붙어있는 것만 같았고, 아이가 자기 방에서 전화기를 오래 붙드는 눈치면 꼭 진수를 불러내는 것 같았다. 딸로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 약간 꼬리가 올라간 눈은 항상 웃음을 머금은 듯 매혹적이었고, 도톰한 입술도 꽤 도발적으로 보였다.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다. 그때부터였다. 생모의 주민등록번호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나는 안절부절 못하다 이번에는 진수를 붙잡았다. 행여나 아이를 동생 이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벌쩍 뛸 줄 알고 이쪽에선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진수에게선 오히려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수는 하던 공부를 접고 훌쩍 군에 입대해버렸다. 애써 아이와 거리를 두는 눈치였다. 이후로 아이의 태도가 일변하기 시작했다. 아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먼저 변했을 것이다. 나는 그 애가 미웠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지 않은가. 내 아이의 장래를 그 애가 망쳐버렸다는 느낌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 감정을 아무리 나타내지 않으려 해도 예민한 아이가 눈치 못 챌 리 없었다. 진수를 걱정하고 있는 동안 아이는 나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학원 수업도 받지 않았다. 학원비를 받아가기는 했다.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엔 차라리 그게 편했다. 그런데 이젠 밤늦게까지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서지를 않나. 목이 훤히 드러나고 가슴이 드러나는 꼭 조인 셔츠에 스킨진 바지를 예사로 입고 다녔다. 늦게 돌아온 아이의 입에서는 술 냄새도 가끔 났고 분칠한 얼굴도 보였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좋고 싫은 존재가 아니었다. 아이를 경찰서에서 데리고 온 뒤 집안에 맹수 한 마리가 잔뜩 독을 품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 같았다. 언제 그 맹수가 저 방문을 열고 뛰쳐나올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남편은 아이를 잘 달래보라며 출근했지만 나는 두렵기만 했다. 그래도 나는 그 애를 키운 엄마이고 어찌 되었건 학교에 보내야 할 것 같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그만큼 급박해졌다. 혹시 아이가 딴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나. 끔찍한 모습의 아이가 내 머릿속에 잡혔다. 순간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 집안의 맹수가 스스로 증발해버릴 수 있을까. 내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악성 종양처럼 떨쳐버렸듯이 이 아이도 스스로 사라져준다면. 짜릿한 기대 같은 것이 섬광처럼 훑고 지나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끔찍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갑자기 두높은 창공이 눈앞에 펼쳐졌다. 정신없이 아이 방에 열쇠 꾸러미를 찾아드는데 벌컥 방문이 열렸다. 자살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기대하지 마. 제발 귀찮게 하지 좀 말라고. 망연해진 내 앞에서 문은 또 꽝 소리를 내며 닫혔다. 너 같은 년을 딸이라고 키운 내가 죽일 년이지. 끓어오르는 화가 기어이
욕설로 뿜어져 나왔다.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기다시피 베란다로 나왔다. 하우의 햇살이 퍼붓는 길은 텅 비어 있었다. 내려다 보이는 어린이 놀이터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놀이터 안에 축 처진 그네 역시 비었다. 내 머릿속도 그랬다. 10층 아래 세상은 축소된 모형물 같았다. 얌전히 엎드려 있는 주차장의 차들은 꼭 어린아이들 장난감인 미니카로 보였다. 근린공원의 초록빛 나무, 그 앞에 빨간 지붕에 하얀 칠을 한 경비실 그 안에 있는 경비원까지도 몽땅 장난감 조립품 같았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삶도 연습 삼아 버려보는 마당극에 불과할 것이다. 삶 속에 엉킨 그물망 같은 인연이나 운명까지도 사연들이 아주 작게 축소되어 하잘것없어 보였다. 언제고 걷어낼 수 있는 소꿉장난 기구나 연극의 소품들처럼 인연도 지울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남에게 보이는 생이 다 참은 아닐 것이다. 옷 입고 화장하고 남 앞에 짓는 표정도 웃음을 바르고 아쉬움도 바른다. 포장하지 않는 감정을 남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까지 벌거벗지 못하는 게 우리네 사람이다. 그 자식이 육화되어 천히 무봉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 바로 교양 있는 사람이다. 피식 웃음이 흘러나왔다. 머릿속에서는 또 그 숫자가 어른되었다. 아이 생모의 주민등록 번호였다. 나는 아이를 그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 내 연극은 끝났어. 내 역할도. 이젠 분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자. 다행히 나는 아기 엄마의 헝겊 핸드백 안에 있었다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살면서 말썽을 피울 때면 아이에게 흡사 돌려보낼 고향이 있는 것처럼 그 번호를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어느 날 입양 서류 귀퉁이에 적어놓았던 주민등록 번호를 화이트 지우개로 뭉개버렸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번호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번호로 생모의 주소지를 알아내자 문득 가벼운 희열이 새털처럼 내 가슴을 살랑 건드렸다. 저 아이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으니 전화해달라고 편지라기보다 메모에 가까운 내용을 적어 편지 봉투에 넣었다. 메모 몇 줄 적는데 수십 장의 파지를 내가며 겨우 완성했다. 우체통은 순식간에 편지 봉투를 삼켰다. 빨간 우체통 너머 전날 비가 씻어낸 하늘빛이 시리도록 고왔다. 여자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유리병 넘어 보이는 세상은 햇살 가득 평온하기만 하다. 내밀면 손을 잡아줄 것 같은 아카시아 잎들이 고운 물결처럼 흔들리는 걸로 보아 청신한 바람이 살끝을 간지를 만큼 부는 것 같다. 그러나 창은 고정되어 있고 실내는 에어컨이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뒤로 묶고 꽃무늬 에이프런을 맵시 있게 두른 여종을 보니 물 한 컵 내놓은 뒤로 내 쪽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실내가 50평쯤 될까. 2층이 또 있으니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카페 겸 레스토랑이다. 나뭇결이 드나드는 마룻바닥에 실내 장식이 고풍스럽고 테이블마다 빨강과 초록이 섞인 체크무늬 테이블보가 씌어져 있어 알프스의 어디 산장쯤에 와 있는 것 같은 정취를 일으킨다. 산 아래 매연과 소음으로 뒤얽힌 하계가 지척인데 이곳은 천상 같다. 손님이 꽤 보이는데도 실내는 소리를 제거한 영화처럼 조용하다. 심지어 그 흔한 클래식 소품곡 같은 음악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그림 속의 전경 같아서 식사하는 연인들조차 이 카페를 위한 정물화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좀 맥이 풀린다. 주방에서 일한다는 혜지 생모가 아직도 출근 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좀 그랬다. 기껏 감아올린 태엽이 힘없이 풀려버린 기분이었다. 내게 남긴 메모도 없다고 했다. 곧 올 거예요. 하는 웨이트리스의 성의 없는 대답만 믿고 나는 잊혀진 채 앉아있다. 나는 바보같이 여자를 만날 일을 겁내고 있다. 그냥 돌아갈까? 언제고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여유가 더 망설일 시간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온 길이다. 또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도 없다. 기어이 여름 슈퍼 앞까지 다시 나와 가게 옆구리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이곳의 위치를 물어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여름 슈퍼 지나서 슈퍼를 끼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앞 골목으로 갔던 것이다. 도보로 10분쯤 오시다 보면 산모퉁이의 통나무로 된 카페가 보일 겁니다. 전화를 받은 종업원이 짜증 묻은 내 물음에 살갑게 응답했다. 그의 말을 따라오니 과연 쉽게 찾긴 했다. 그런데 산등성이에 붙어있는 레스토랑 건물까지는 줄잡아 20개 이상의 통나무 계단을 또 올라와야 했다. 마침 계단 옆으로 보이는 널찍한 나무 구루터기에 풀썩 주저앉았다. 언제 나무를 잘랐는지 베어낸 자리에 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래쪽에서 냉기가 상쾌하게 스며들었다. 바람까지 불어 살 것 같았다. 참을 수 없이 목이 말랐지만 계단을 오르기보다는 구루터기에 앉아 다리 쉼하는 편이 더 나았다. 벌써 1시간여를 이 형벌 같은 땡볕길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그때 계단 옆 잔디에 물을 주던 늙수구레한 남자가 나를 불렀다. 거기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엊그제 자른 나무라 아직 나무에서 도끼가 올라와요. 나무에서 도끼가 올라오다니.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했다. 나무가 베어질 때 내뿜는 독소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말 못하는 나무라도 다 목숨이 있어요. 하물며 100년 넘어 이어온 생명줄이 도끼에 찍히고 톱날에 잘려질 때 저항할 수 없는 저 큰 몸에 오죽 독이 올랐겠어요. 그래서 이 산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 근처엔 가지 않아요. 톱이 베어낸 자리에서 노기가 올라온다는 거지요. 생명 있는 것들이 제 목숨 아끼기는 식물 또한 동물과 다를 것 없을 것이었다. 채찍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기는 동물이나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일 터였다. 나는 도망치듯 아직도 물기가 촉촉한 구루터기 옆을 벗어나 카페를 향해 허위허위 올라왔다. 웨이트리스에게 말 붙이기 위해 나는 콜라 한 잔을 다시 주문한다. 이번에도 선뜻 묻지 못하고 그대로 보내버린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슬며시 화가 치민다. 당당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아이를 증오하기보다도 내 자신이 더 황폐해지기 전에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그날 아이의 방문 앞에서였다. 혹여 그 애가 증발해 주진 않을까. 그 짧은 순간의 황홀한 기대와 짜릿하게 내 몸을 훑고 갔던 환희. 그때 내가 바랐던 것은 분명 그 아이의 죽음이었다. 섬뜩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노연하고 싶은 내 자신이. 나는 그렇게 악랄해지고 있었다. 이대로 황폐해지다가는 딸의 죽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할 것 같았다. 이해와 사랑이 없는 가족 관계는
서로에게 억압이었다. 끊을 수 있는 인연이라면 차라리 끊어주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이다. 우린 필연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아이와의 만남을 섣부르게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 안에서 마주치는 인연들이란 하늘에 떠있는 별만큼 명확한 경로를 통해 온 것이다. 비록 그 인연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방황하고 세월의 풍상을 헤쳐가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해도 그건 하늘에 의해 통제되고 예정된 인과관계였지 않을까. 우리 둘 모녀의 연도 그랬을까. 비록 아이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해도 어차피 우리는 모녀로 만나야 했던 숙명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시간의 켜가 쌓이면 사랑도 누더기가 되고 세월의 빛에 바래지다 보면 순수함을 잃는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나이가 들어 부모가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이라는 유물 속에 배반이 도사린다. 나는 아이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마다, 아니 괴롭힐 때마다 어쩐지 또 뽑기를 잘못한 것 같은 억울함이 있었다. 아이를 낳은 것은 숙명이겠지만 입양은 잘못된 나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여자를 기다리다 지친 나는 마침내 카운터 쪽으로 간다. 몸에 꼭 끼는 검은 원피스를 이너처럼 길게 입은 캐셔가 나를 본다. 나는 여자의 이름을 말하며 그녀가 언제 오시느냐고 묻는다. 이름을 되받아 발음하던 그녀가 아, 주방 전씨 아줌마요? 한다. 그 아줌마 오늘 못 나오실 거예요. 잠시 망연해진다. 다음 순간 갑옷을 벗은 듯 후련하기도 하다. 여자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뻐지기까지 한다. 캐셔는 묻지도 않은 말을 해준다. 여자가 어젯밤 남편과 싸우다 매 맞고 자리에 누워있다고 했다. 가끔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씨 아줌마 남편의 전처 아들들까지 가세해서 아줌마를 때리는 바람에 상처가 더 심한 것 같다고 얼굴을 찡그려가며 가만가만 말한다. 캐셔의 그 표정에는 여자를 맨 밑바닥으로 내려다보는 거만함 같은 것이 슬쩍 엿보인다. 게다가 이 가게 주인도 이젠 아줌마를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해고할 것 같다고 덧붙인다. 캐셔는 착해 보이려는 듯 더 많이 안쓰러운 표정을 만든다. 이건 내가 상상한 상황 중 최악이다. 다리에서 힘이 쑥 빠져나간다. 진수가 군에 도망치듯 가버린 뒤부터 나는 마지막 구원처럼 여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난해한 수학 문제를 앞에 둔 것처럼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낑낑대다 보면 나의 뇌리 어딘가에서 그 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어김없이 떠올랐다. 여자만 찾아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다. 여자는 언제고 내가 맘만 먹으면 백화점에서 잘못 구입한 물건 되물리듯 아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뜻했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발상이라는 걸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설사 여자를 찾아낸다고 해서 릴레이 선수들처럼 바통 터치로 아이를 넘겨준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었는데도. 일찍 여자를 찾지 않았던 건 바로 이 마지막 부류를 믿을 수 없어서였다. 만약 여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그녀가 자기 딸을 수습해가지 못한다면 그나마 구원은 없었다. 캐셔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집 약도를 그려준다. 여자의 집은 버스 종점 건너편 골목에 있다고 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무언가 내 시선을 잡아당긴다. 그루터기다. 무참하게 잘려나간 그루터기. 생명을 빼앗길 때 품은 도끼를
아직도 내뿜을 거라는 나무다. 나는 캐시아에게 받은 여자 집 약도를 슬며시 그 자리에 내려놓는다. 퍼뜩 혜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직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까? 아니, 부엌에서 허겁지겁 먹을 것을 주워 먹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와 대립하려면 체력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 혜지. 넌 아직도 나의 숙명이다. 돌이켜보면 내 실수는 너에게 사랑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선을 베풀려 했다는 점이다. 나는 끊임없이 나에 대한 너의 애정을 확인하려 했고 내심으로 너에 대한 나의 은혜를 생색냈다. 어린 너를 곱게 차려입혀 앞세우는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먼저 의식하는 아기가 있었다. 사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혁명을 도모하는 장군처럼 대단한 사명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세우는 생의 거창한 목표란 애초부터 허상이다. 삶에는 마침표가 없듯 가족 관계도 끝이란 없다. 일상은 늘 한 번 일어난 일의 연속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도 없다.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한 세월의 등에 떠밀려 살아가게 되어 있다. 좀 더 가벼워져야겠다. 나무 한 그루를 기르는 마음 정도로. 깃털처럼 가볍게, 그러나 물처럼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서 흐르는 사랑으로 바꾸어 가야겠다. 무거우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었다. 버겁지 않게. 이제 또 아이와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 싸움 또한 그 애와 나의 사이에 예비되어 있던 삶의 일부가 아닐까.